네. 10장 환경보건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서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질병을 발생하는데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병인, 환경, 숙주 이렇게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의 환경은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소 중에서 인체 질병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면 우주 전체를 얘기하겠지만 환경보건에서의 환경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소를 우리가 다루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재 봅시다. 우리가 환경 정의 보도록 하죠.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환경보건, 즉 환경보건이라고도 하고 환경위생이라고도 그러죠. WHO에서는 환경위생, 환경보건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인간의 신체 발육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생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생활환경에 있어서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 환경보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환경 분류 보도록 하죠.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이 우리가 자연적, 사회적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자연적 환경은 물리적, 생물학적 이렇게 분류하죠. 물리적 환경에 속하는 것이 공기, 토양, 광선, 물, 소음 이런 것들. 생물학적 환경으로는 동식물이라던가 미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사회적 환경은 인위적, 문화적 이렇게 분류해서 인위적은 의식주라던가 산업시설 같은 게 들어갈 거고요. 문화적 환경으로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문화, 예술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환경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인체 질병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을 다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환경보건에서의 환경의 범위는 우리가 주로는 어디까지 다루냐면 우리가 자연적 환경은 전체, 사회적 환경 중에서는 인위적 환경까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문화적 환경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보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건에서 다루는 환경은 물리적, 생물학적, 인위적 환경까지가 주로 환경보건에서 다루는 환경의 범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 환경오염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환경오염은 우리가 환경법에서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인간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소음, 진동, 악취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가 환경오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정의 내렸거든요.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환경오염은 어느 하나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지역은 광범위해지고 그다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환경협약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로 출제가 여러 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빈 공간 어디다가 작은 글씨로 우리 메모해 두세요. 메모해 두시는데 우리가 환경 보존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환경 협약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한 환경오염을 방지해서 잘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협약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 다루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에서 주로 다루는 것만 몇 가지 연도별로 우리가 발췌해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최초의 환경회의가 뭐였었냐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우리가 이 국제환경회의가 열렸거든요. 스톡홀름 회의가 우리가 최초 회의예요. 이게 1972년도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죠. 이 스톡홀름 회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스톡홀름 회의는 우리가 주제가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하에서 우리가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하에 회의가 열렸고요. 결과물로 나온 게 뭐냐면 인간환경 선언문이에요. 인간환경 선언문입니다. 요거까지는 꼭 알아두세요. 인간환경 선언문 선언이 발표됐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 인간환경 선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는 선언문이 인간환경 선언문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보존에 대한 선언문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환경협약은 많이 있으나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면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고요. 이 비엔나 협약 이게 1985년도입니다. 85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이 있는 우리가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몬트리올 의정서. 이것이 1987년도, 1987년도입니다. 7년도. 요 비엔나 협약은 오존층을 보호하자. 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입니다. 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뭐에 관한 거냐면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우리가 오존층 보호와 관련돼 있는데 오존층 보호하자는 협약,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하자는 협약이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뭔고 하면 유엔 환경 개발 회의라는 게 있어요. 유엔 환경 개발 회의라고 해서 약자로 UNCED를 약어로 쓰기도 하고요. 요 스톡홀름 회의가 최초 회의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20주년 해서 열린 회의예요. 1992년도입니다. 92년도. 여기에서는 어떤 주제로 열렸냐면 우리가 이 스톡홀름 회의가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하에서 회의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의 회의 주제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그 환경 보존과 개발과 우리가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에요. 여기서는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개발이 주제였다는 것. 그래서 약자로 ESSD예요. ESSD. 그래서 요 하나뿐인 지구가 스톡홀름 회의, 감당이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라는 주제하에서 열린 회의가 유엔 환경 개발 회의예요. 요 결과물로 나온 게 뭐냐면 요 결과물로 나온 게 리우 선언입니다. 리우 선언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요 인간환경 선언문이 뭐였었냐면 지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 이게 인간환경 선언문이라면 리우 선언은 우리가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환경 보존만 강조하지 않고요. 우리가 환경 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을 제시하는 선언문이 리우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리우 선언은 우리가 개발과 보존 간의 조화 강조하고요. 그러도록 하려면은 개발하고 나서 조치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 전 즉 사전 조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염 전 조치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리우 선언에서는 오염시키는 사람도 부담을 해야 된다. 오염자 원칙을 발표했어요. 다시 요 리우 선언은 우리가 요 인간환경 선언문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지구환경 보존뿐만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강조한다더라. 조화를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 전 조치를 강조한다는 것, 오염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선언문이 리우 선언문이에요. 얘하고 인간환경 선언문의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유엔 환경 개발 회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기후 그 다음에 요 리우 선언문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서가 의제 20일이에요. 아젠다 20일입니다. 리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기후변화 협약.
그러니까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 협약 다 92년도죠. 이 기후변화 협약은 여러분들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거든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협약이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협약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교토의정서예요. 교토의정서. 이것이 1997년도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협약하고 교토의정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방지하자는 협약이 기후변화 협약이고 지구온난화 물질을 규제하자는 것이 교토의정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이외에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문제를 봤을 때 요렇게는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스톡홀름 회의하고 유엔 환경 개발 회의 요렇게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인간환경선언문하고 리우선언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비엔나 협약하고 몬트리올 정서 둘은 오존층 보호하고 관련돼 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요 기후변화 협약하고 교토의정서 요거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돼 있는데 온난화 방지하자가 기후변화 협약, 온난화 물질을 규제하자가 교토의정서죠. 그래서 이렇게는 필수적으로 알아시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해양을 오염을 방지하자 런던 협약, 그 다음에 유해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자 바젤 협약, 뭐 주요 습지를 보호하자 람사 협약,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필수적으로 알아주시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재에 환경영향평가로 가도록 하죠. 얘가 뭐하고 관계냐면 얘하고 관계 있어요.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리우선언에서는 우리가 환경개발과 환경보존과 개발과 조화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랬고 오염자에게 부담해야 된다. 원칙을 발표한 것이 리우선언인데 이 리우선언에 근거한 제도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때, 우리 개발 사업을 할 때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사전에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리우선언에 근거하자면은 환경보존과 개발의 균형 조화를 강조하면서 오염 전 조치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이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개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사전에 미리 평가를 해서 우리가 환경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저감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오염 후가 아니라 오염 전에 우리가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그 다음에 이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는 결국은 개발과 환경보전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제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알아보셔야 되죠. 개념은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보시면은 미국의 환경정책법 제정 공포함으로써 맨 먼저 제도 미국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고요. 그 도입한 제도다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3년도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돼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제도다. 우리가 선언으로 보자면 리우 선언과 관련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이 선언 이후에 법을 제정을 해서 채택을 해서 시행되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적은 뭐 좀 전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념을 봤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거고 대상 사업 보도록 하죠. 대상 사업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규모가 큰 개발 사업할 때는 다 환경영향평가하도록 돼 있다는 것. 그러면 평가 항목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평가 항목은 항목 또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영역이고요.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연환경은 세 분야로 나눠져요. 수질, 대기, 자연생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토양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으로 따지면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세 영역 분야로 보자면 세부 분야로 보자면 총 6개 분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 영역 6개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환경 관련 용어로 이제 넘어갑니다. 환경 관련 용어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가 우리 소개되고 있는데요. 순서와 무관하게 무관하게 보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예, 온실효과 보도록 하죠. 우리 5번째 소개되고 있는 온실효과 먼저 봅시다. 온실효과. 여러분들 이 온실효과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예, 온난화 현상이라고도 그러죠. 예, 온실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낮에 우리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지표면에서 복사돼서 대기 중으로 흩어가야 되는데 우리 대기의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우리가 이 복사되는 열, 즉 적외선이거든요. 요 적외선을 흡수하는 가스가 있으면은 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비닐하우스로 지구를 이렇게 덮은 것처럼 우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요거를 온실 효과다, 온난화 현상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중에서 적외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으시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가스 중에서는 뭐하고 관계냐면 적외선을 흡수하는 가스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이 온실효과 유발하는 가스 기호도 제일 높은 게 뭐냐?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CH4. 예, 그 외에 염화불화탄소, 화학명은 염화불화탄소고 상품명은 프레온가스예요. 그래서 염화불화탄소 그 밖에 N2O, 아산화질소라던가 그 다음에 O3, 오존이라던가 이 밖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기여한다는 것. 온실효과 유발하는 가스가 뭐다? 요거 알아두시고,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거는 적외선을 흡수하는 가스들이에요. 이러한 가스들이 기여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온실효과가 유발되면 우리 해수면이라던가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 엘니뇨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실효과 제일 먼저 봤고요. 우리 그 환경 관련 용어 첫 번째로 오세요. 첫 번째로 오시면은 엘니뇨 현상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온실효과를 먼저 본 이유가 온실효과의 여파로 나타나는 게 엘니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온실효과가 먼저 유발되는 거고, 온실효과 때문에 연쇄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우리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생된다더라는 것. 엘니뇨 현상은 해수면의 온도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0.5에서 2 내지 3도씩 높아지는 현상. 보통 0.6도씨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우리가 엘니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수면의 기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합니다. 예. 요 엘니뇨는 온실 효과의 여파로 나타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 엘니뇨에 딱 반대가 되는 것이 라니냐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엘니뇨는 해수면의 기류 온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에 어떤 열이 있으면은 한쪽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다른 쪽은 온도가 또 내려가는 쪽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서 빙하가 내리면은 한쪽에서는 한파가 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엘니뇨가 해수면의 기류 온도가 올라간다면 요거는 반대로 우리가 해수면의 기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현상은 드물게 일어나는 거고, 온실효과 때문에 엘니뇨는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재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리 열대야입니다. 열대야 현상,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열대 현상이라는 것은 밤의 온도가 원래 25도씨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열대야가 발생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면증이라던가 그 밖에 인체 질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온실효과, 엘니뇨, 열대야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오염 현상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해서 알아주시고, 그 밖에 용어 우리가 부영양화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부영양화. 여러분들 부영양화라는 게 있죠. 요 부영양화라는 것은 수질오염과 관련돼서, 이런 건 대기오염과 관련돼 있다면 요 수질오염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부영양화는 물에 조류라는 생물체가
비정상적으로 과잉번식 증식하는 현상을 조류라고도 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과잉번식 증식하는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잉번식 증식하면은 왜 문제가 되냐면 조류의 생명은 짧기 때문에 과잉번식 증식해서 사멸되고 또 번식 증식해서 사멸되고 사멸된 조류가 유기물이에요. 우리가 분해돼야 되는 오염물이라는 거죠. 유기물이 높아지면은 이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BOD라던가 COD 이게 유기물 함량을 보는 값이거든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물속의 산소 함량을 보는 것이 DO 용존산소입니다. 이게 떨어지고요. 여러분들 용존산소가 떨어지면 물속에 있는 생물체가 질식을 해버리겠죠. 그리고 조류 생물체가 아감에 걸려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생물체가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고 DO가 고갈되기 때문에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서 악취가 유발되고 뭐 이런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류가 색깔이 적색깔도 있고 녹색깔도 있고 백색깔도 있거든요. 적색깔이면 적조, 녹색깔이면 녹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적조나 녹조는 부영양화 현상이에요.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건 주로는 적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를 특히나 우리 적조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용어 개념에 다이옥신에서 나왔는데 다이옥신은 소각장에서 나오거나 고엽제 성분인 건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독성이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는 거고 계속 농축돼 가서 지금 문제되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여러분들 오존층 파괴, 오존층이라는 것이 원래 대기의 수직권 구조를 보자면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대륙권, 대륙권 위의 공기가 성층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성층권에는 대륙권에 없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km 지점에 10ppm 존재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오존층, 성층권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아니지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그 태양에서 복사되는 자외선의 지표도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병, 눈병 이런 것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 성층권 내에 있는 오존층이 우리가 파괴되면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그 이유는 자외선 도달량이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더라는 거죠. 그럼 오존층 파괴 물질은 어떤 게 파괴하는가? 여러분들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륙권 위가 성층권인데요. 대륙권에서 분해되지 않는 아주 안정성이 높은 물질 중에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오존하고 반응해서 분해시키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오존층 파괴물질입니다. 가장 기여도 높은 게 뭐냐? 프레온가스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프레온가스는 상품명이고요. 화학명은 염화불화탄소예요. 예. 그래서 화학명은 CFCS입니다. 염화불화탄소, 우리가 상품명이 프레온가스고 그 밖에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가 그 밖에 등등등의 가스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얘가 기여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 물질 꼭 알아주시고 거기 나오지 않았지만 할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할론 등등등. 그래서 요 CFCS하고 할론 물질이 우리가 오존층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여기가 가장 기여도가 높다는 것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오존층과 자외선의 영향에서 나는데 그거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외선은 인체에 비타민 D 합성하기 때문에 유익한 작용도 있지만 필요 이상 노출되는 거는 다 눈병,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인체 면역 기능도 떨어뜨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존층이 파괴되면 인체에 여러 가지 질병 유발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양 포인트 박스에 있는 것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환경용어와 관련된 개념에 열섬 효과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열섬 효과라는 것은 도심의 온도가 주변 시골 보다 2 내지 5도씨 거기 어디다 쓰세요? 2 내지 5도씨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섬 효과가 왜 발생되는가?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열 자체도 많이 발생되거니와 우리가 열을 손실시키는 물도 적고
그 다음에 기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큰 건물도 많고요. 열을 흡수하는 물질이 많더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뭐 이런 아스팔트 같은 열을 흡수하는 물질도 많고, 열 배출 자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의 온도가, 특히 도시 상공의 공기 온도가 섬처럼 온도가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열섬 효과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열섬 효과가 발생되면 여러분들 위에 따뜻한 공기가 섬처럼 형성돼 있고 밑으로만 찬 기류가 흐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밑에 공기가 차갑고 위에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요 밑에가 차갑고 위에 공기가 따뜻하면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표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더라도 위로 퍼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 열섬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로 나왔던 거니까 우리가 정의라던가 원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님비 현상 이런 거 흔하게 쓰는 거죠.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는 것은 옆에다 쓰세요. 지역 이기주의 현상입니다. 그 환경 오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럴 때 그 취지는 찬성이에요. 원칙 취지는 찬성이나 우리 지역에만 안 된다. 요거를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오염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소각장이라던가 매립장이라던가 하수처리장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다음에 뭐 그린라운드 읽어보시고 산성비로 넘어갑시다. 산성비. 요것도 문제로 이미 다뤄졌던 거죠. 원래 비도 우리가 정상비가 pH 5.6입니다. pH가 7보다 낮으면 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도 5.6이니까 원래 정상비도 산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성비 이렇게 얘기하려면 5.6보다 산성비는 pH가 5.6보다 낮아져야지 산성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 이하가 아니라 5.6을 기준으로 한다더라는 것,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왜 5.6을 띈다고 그러냐면 공기 중에 CO2 성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CO2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는데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물에 녹았을 때 pH가 5.6 정도 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보다 낮아졌을 때를 우리가 산성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산성비에 기여하는 물질이 뭐냐? 압도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이 우리가 황산화물 SO2예요. SO2. 그다음에 NO2, CO2, O3 뭐 이런 순입니다. 여러분들 산성비에 기여하려면은 일단 물에 녹을 수 있어야 돼요. 녹으면서 산성을 띠는 물질이 주로 기여하는데 압도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게 뭐냐? SO2하고 NO2예요. 그 중에서도 SO2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산성비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가 나타났다. 그러면 대부분 SO2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산성비가 내리면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들 인체 건강에는 눈병이나 피부병을 야기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성비는 인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천도 산성이 되기 때문에 물고기 생존에도 영향이 있겠고 토양도 산성토로 변화되니까 토양에도 영향을 주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건물이 부식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수명도 짧아지고 여러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과 관련한 용어 개념 우리가 자세하게는 우리가 교재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건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환경보건에서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요인 중에서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환경을 분류할 때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이런 식으로 분류했잖아요. 요 공기는 뭐에 들어가냐면 물리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요 환경 요소 중에서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주요 요소가 인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다루게 될 텐데 압도적으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우리가 환경보건에서 주로 다루는 환경 요소에서는 공기와 건강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과 건강 나오고요. 식품과 건강. 그래서 환경보건에서 출제 빈도가 대다수 차지하는 것이 공기, 물,
그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되 여기까지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공기와 건강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공기에 수직권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공기는 수직권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분류하는데요. 우리가 지면에서부터 10km, 10km까지 대략 딱 10km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10km 부분까지의 공기를 대류권이라고 그래요. 대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류권의 공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걸 기온 감률이라고 그래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50km까지를 대략 뭐라고 그러냐면 성층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요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층권은 온도가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현상. 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표에 도달하는 우리 태양에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위를 전리권, 그 위를 열권, 성층권 위를 중간권, 그 위를 전리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중간권이나 전리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표에 있는 그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보건에서 다뤄지는 공기의 수직권 구조는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게 이 대류권 공기겠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니까 대류권의 공기, 대류권이 가장 많이 다뤄질 거고, 그 다음에 요 성층권이 다뤄지는데요. 요 성층권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아니에요. 근데 왜 나오냐면 요 25km 지점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조절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외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에서 공기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쭉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공기는 어디의 공기냐? 아무 얘기 없으면 다 이거죠. 대류권의 공기. 그래서 대류권의 공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대류권의 공기. 요 대류권은 압력이 1기압입니다. 수온주로 보자면 760mmHg에 해당되는 거예요. 1기압, 우리가 실제 압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1기압의 압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1기압에서의 공기의 구성 성분을 보자면 제일 많은 게 질소예요. 질소가 78. 그 다음에 산소 21입니다. 둘 합치면은 99%예요. 99.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99%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아르곤이에요. 0.93. 그 다음에 CO2 0.03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미량 존재한다더라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 요 아르곤은 인체 건강하고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로 요 N2, O2, CO2 요렇게가 우리가 문제로 다뤄져요. 그래서 요 구성 성분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교재에서 다루는 거죠. 먼저 산소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서 그 산소가 21% 존재하잖아요. 들어갈 때는 21%고 나올 때는 우리 몸에서 산해제 5%가 쓰이고 나올 때는 17% 정도 됩니다. 인공호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몸에는 산해제 5%만 필요하고요. 내쉬는 공기에서도 77%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산소는 우리 몸에 그 세포 호흡작용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산해제 5% 취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 요 21% 정도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소가 너무 많아져도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너무 적어도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산소 양이 10% 이하가 되면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고요. 7% 이하가 되면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 함량은 21% 전후가 정상인데 아주 적어지는 상황이 있겠고 높아지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산소 함량이 10%, 7% 낮아지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질식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상 공기는 21%지만 산소 함량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교재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산소 중독증이라는 걸 유발할 수
수 있어요. 50% 넘어가면 우리가 산소 중독증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산소도 인체에 유해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질소로 넘어갔어요. 질소. 여러분들 질소는 일기압하에서 공기의 78% 차지하는데 들어갈 때 78, 나올 때 78이에요. 정상 압력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 질소가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떨 때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고기압 하에서는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는 78이 들어갔다가 다 나오지 않고 인체 축적돼서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우리가 고압 환경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질소가스가 몸에 계속 축적됐다가 여러 순환장애를 유발하거든요. 요거를 잠환병, 잠수부가 많이 온다 그래서 잠환병 또는 감압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감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가스는 정상 기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고압 환경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고압 환경에서 일하는 잠수부가 오는 질병이 잠환병. 예, 그 밖에도 3기압 이상에서는 자극, 4기압 이상에서는 마취, 10기압 이상에서는 우리가 의식 상실 오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질소는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정상 기압에서는 인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압하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CO2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공기 구성 성분으로 0.03 우리가 ppm으로 따지자면 330ppm입니다. 예, 정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원래 CO2라는 것이 이 자체 가스는 무색, 무취, 무자극이에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CO2는 인체에 자극적,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가스인데 우리 실내 공기 오염 지표를 쓰고 있거든요. 왜 오염 지표를 쓰고 있는가? 그 옆에다가 쓰시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호흡을 할 거 아니겠어요? 산소는 계속 소모하고 CO2는 내보내겠죠. 이 CO2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CO2를 측정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호흡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얼마나 많이 소모했는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쓰는 거예요. 결국은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쓰는 이유가 이 가스가 위해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호흡을 통해서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는가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CO2에 대한 기준은 0.1%입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우리 퍼센테이지는 0.1. 요 ppm으로 환산하면은 1000ppm 돼요. 옆에 1000ppm 이렇게 쓰세요. 1000ppm 넘지 않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더라는 것. 그러면 실내에 CO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호흡에 의해서 공기가 오염돼서 중독 증상이 온다고 알려져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6% 그랬는데 7%로 알아주셔도 돼요. 7% 이상이 되면 호흡이 어려워지고요. 1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의식 상실이 올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호흡곤란에 의식 상실 오는 것이 이 CO2가 바로 인체에 영향을 줘서가 아니라 호흡곤란이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공기의 오염 상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군집독 소개했는데 이거는 밀폐된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공기가 오염돼서 중독 증상 유발하는 것을 군집독이라고 그러고요. 군집독이 유발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 쓰는 것이 CO2입니다. CO2. CO2가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CO2를 측정해 보면은 호흡에 의해서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구나 이걸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좀 전에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공기 구성 성분에서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N2, O2, CO2 요거에 관한 것일 거다는 것 알아보시면 되고 O2는 함량과 관련해서 알아두시고 요거는 N2는 압력과 관련해서 알아두실 것. 요 CO2 같은 경우는 자체가 위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실내, 다수인이 모인 실내에서 공기의 오염 상태를 전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이 정도 정리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공기의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죠. 자정작용.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니다. 공기의 자정작용이라는 것은 공기는 스스로 정화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오염물질이 계속 나오더라도 일정한 상태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스스로 정화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가 스스로 정화되는 작용에는 우리가 공기 희석작용, 이거는 대류현상에 의한 희석, 이렇게 알아주세요. 대류현상에 의한 희석작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류현상에 의한 희석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대류현상은 공기의 이동현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공기 이동, 공기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 이동은 수직적으로 그 옆에 쓰세요. 수직적 이동 있고요. 수평적 이동이 있어요. 수평적 이동. 여러분들 이 수직적 이동이 있는 현상은 왜 그러냐면 그 대륙권 내에서는 기온 감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는데 낮의 태양열에 의해서 지표의 공기가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표 부근의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 찬 공기를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수직적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수평적 이동은 기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우리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수직적 수평적으로 계속 이동함에 따라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나오더라도 희석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기의 주된 자정작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작용이다. 이렇게 알으시고, 그 밖에 비나 눈에 의해서 세정,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 등에 의해서 산화, 환원이 아니라 산화라는 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 적외선이 아니라 자외선이라는 거 꼭 알으시고요. 그 밖에 탄소, 우리의 식물이 계속 탄소를 사용해서 오토를 내보내죠. 가스 교환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재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염물질 중에 무거운 거는 중력에 의해서 깔아앉아요. 이런 것들이 공기의 자정작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기후와 건강부터 들어갑시다.